지금 이 순간 해외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은근히 돌고 있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선택지만 남겨둔 나라라는 평가입니다. 눈에 보이는 핵무기 숫자는 없지만 만들 수 없는 것도 없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에 가까웠던 이야기였지만 미사일 지침 해제 이후 불과 몇 년 만에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고체 연료 발사체를 우주로 올린 나라가 한국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과정이 전쟁 준비가 아니라 과학기술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됐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해외가 더 긴장합니다. 조용히 빠르게 그리고 완벽하게 준비해 온 나라. 지금 세계가 바라보는 한국은 더 이상 보호 대상이 아니라 계산해야 할 변수로 올라섰습니다. 이와 더불어 해외 군사 전문 매체들이 동시에 같은 지점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국가가 무엇을 준비해 왔는지, 그리고 그 준비가 언제부터 어떤 속도로 진행되어 왔는지를 되짚는 흐름입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뉴스는 최근 한국의 전략기술 축적을 분석하며 한 가지 공통점을 짚었습니다. 개별 무기 체계가 아니라 연료주기, 추진체, 발사 플랫폼 지휘 통제 기술이 동시에 성숙 단계에 도달했다는 점입니다. 유럽의 군사 분석 매체 제인스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한국을 기술적 임계점에 도달한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정 무기를 보유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필요하다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전략적 선택지를 현실화할 수 있는 산업적 준비 상태를 갖췄다는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외신들은 자연스럽게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논의를 끌어옵니다. 핵무기와는 분명히 다른 영역이지만 추진용 소형 원자로를 안정적으로 설계하고 장기간 자망 운용이 가능한 선체와 소음 관리 체계를 갖춘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인스는 한국이 이미 상업용 원전 분야에서 축적한 원자로 설계 경험과 군용 함정의 저소음 추진 기술을 결합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라고 평가했고, 디펜스 뉴스는 한국 해군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이 단순한 플랫폼 교체가 아니라 작전 방향과 지속 시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분석이 나오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한국은 2021년 미사일 지침 종료 이후 불과 수년 만에 고체 연료 기반 우주 발사체 기술을 완성 단계로 끌어올렸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역시 짧은 간격으로 성공시켰습니다. 외신들은 이 일련의 흐름을 우연의 연속으로 보지 않습니다. 산업 기반과 인력풀, 시험 인프라가 동시에 준비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속도라는 점을 데이터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고체 연료 추진체 개발에는 수천억 원 단위의 장기 투자가 이어졌고, 발사체 구조 강도와 열차 폐 기술은 미사일과 우주 발사체를 동시에 염두에 둔 설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기술적 배경 위에서 핵 추진 잠수함 논의가 등장하자 해외 분석가들의 시선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추진용 원자로 출력은 수십 메가와트급으로 추정되며, 이는 기존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 대비 자망 지속 시간이 수십 배 이상 늘어나는 수치입니다. 여기에 전홍축 연료 사용과 밀폐형 모듈 구조가 결합될 경우 국제 규범을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전략적 효용은 급격히 커집니다. 국내 언론 역시 이 흐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와 한국일보는 한미 간 원자력 협력 범위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추진용 원자로와 연료 관리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을 짚었고, 이는 외교적 수사와 달리 기술적 준비가 상당 부분 진행됐음을 시사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모든 정황이 한 지점으로 수렴합니다. 겉으로는 조심스러운 표현과 절제된 설명이 이어지지만 그 이면에서는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데이터와 시험 결과가 차곡차곡 쌓여왔다는 사실입니다. 해외 외신들이 지금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직 꺼내지 않은 카드가 무엇인지가 아니라 언제든 꺼낼 수 있는 상태로 정리돼 있다는 점입니다. 이 서늘한 평가가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해외 외신들이 한국을 기술적 임계점에 도달한 국가로 분류한 이유는 개별 무기 성능이 아니라 서로 다른 기술이 한 지점에서 맞물리는 방식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건 추진 기술입니다. 한국이 개발해온 고체 연료 추진체는 우주 발사체와 탄도미사일을 동시에 염두에 둔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고체 연료는 액체 연료 대비 저장성과 즉응성이 뛰어나며 발사 준비 시간이 평균 70% 이상 단축됩니다. 실제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구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고체 연료 기반 중거리 발사체는 발사 준비부터 점화까지 걸리는 시간이 30분 이내로 줄어드는 반면 액체 연료는 최소 수시간 이상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고체 연료 기술은 2021년 이후 민간 우주 발사 명목으로 전환됐지만 추진체 직경과 추력 곡선은 군사적 활용을 충분히 고려한 수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외신들이 주목한 수치가 바로 추진 효율입니다. 한국의 고체 연료 추진체는 질량 대비 추력이 경쟁국 대비 약 10에서 15% 높은 것으로 분석됐고, 이는 동일한 탄두 중량에서 사거리 확장 여지를 크게 만듭니다. 여기에 현무 계열 미사일이 더해집니다. 현무 5는 공개된 재원만 보더라도 탄두 중량이 약 8에서 9톤에 달합니다. 이는 미국의 대표적인 벙커 파괴용 탄도무기와 비교해도 상위권 수치입니다. 미 공군이 운용하는 GBU 계열 관통 폭탄이 약 13톤급이지만 이는 항공 투하 방식이고 탄도미사일과는 구조적으로 다릅니다. 탄도미사일에서 이 정도 중량을 장거리로 운반할 수 있다는 것은 추진체와 구조 강성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해외 군사 분석 매체들은 여기서 중요한 가정을 하나 덧붙입니다. 동일한 추진체에서 탄두 중량을 1톤 수준으로 낮출 경우 이론상 사거리는 5,000km 이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수치는 단순 계산이 아니라 로켓 방정식에 기반한 추정이며 실제로 미국과 러시아의 중거리 탄도 체계에서도 확인된 공식입니다. 물론 한국은 이를 장거리 대륙간 체계로 운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외신들은 기술적 잠재력 자체를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잠수함 영역으로 시선을 옮기면 이야기는 더 입체적으로 변합니다. 현재 한국 해군이 운용 중인 디젤 전기 잠수함은 공기 부료 추진 체계를 적용하더라도 자망 지속 시간이 수주 단위에 머뭅니다. 반면 핵 추진 잠수함은 연료 보급 없이 수개월 이상 자망이 가능합니다. 미국 해군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버지니아급 핵 잠수함은 최대 자망 기간이 승조원 식량 보급 한계에 의해 결정될 정도입니다. 한국이 논의 중인 소형 원자로 기반 핵 추진 잠수함은 출력이 약 30에서 50메가와트급으로 추정되며 이는 프랑스의 바라쿠다급 초기 설계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바라쿠다급은 배수량 약 5,000톤급으로 연간 유지 비용이 디젤 잠수함 대비 약 20% 증가하지만 작전 방향과 임무 지속성은 최소 3배 이상 확장됩니다. 이 수치를 그대로 대입할 경우 한국 해군의 작전 구역은 한반도 인근 해역을 넘어 인도양 일부까지 실질적 감시 범위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원자로 기술입니다. 한국은 상업용 원전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건설 속도와 안전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의 경우 동일급 원전을 건설한 경쟁국 대비 평균 20% 이상 빠른 공정 속도를 기록했습니다. 이 경험은 군용 소형 원자로 설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해외 외신들은 한국이 전홍축 연료 기반 소형 원자로를 선택할 경우 국제 규범을 유지하면서도 군사적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홍축 연료는 무기급 전환 가능성을 낮추지만 장기간 운용 안정성과 유지 보수 측면에서는 오히려 장점이 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 역시 이 방식을 채택해왔습니다. 여기에 재처리 기술 문제가 결합됩니다. 한국은 사용 후 핵연료를 직접 재처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지만 건식 처리와 같은 연구는 꾸준히 진행돼 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자료에 따르면 건식 처리 기술은 플루토늄 분리 효율이 기존 습식 대비 낮아 무기 전용성이 제한되지만 연료 부피를 최대 9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 저장과 관리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기술입니다. 외신들이 이 지점을 주목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에너지 기술로 설명되지만 군사 플랫폼에 적용될 경우 지속 운영 능력을 크게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와의 비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일본은 기술적으로 유사한 산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지만 잠수함 추진체를 디젤과 리튬이온 배터리 조합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조용하지만 자망 지속 시간에서 한계가 명확합니다. 독일 역시 연료전지 기반 잠수함을 운용하지만 장기 원양 작전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대형 잠수함 선체 설계와 저소음 프로펠러 기술을 확보했고 여기에 원자로 모듈만 결합하면 되는 단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외신들로 하여금
한국을 준비된 국가로 분류하게 만든 핵심입니다. 미사일과 잠수함, 원자로 기술이 동시에 언급되는 이유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세 기술 모두 공통적으로 고강도 소재, 열관리, 정밀 제어라는 동일한 기술 축을 공유합니다. 한국 방산업계 내부 자료에 따르면 고온 환경에서 변형률을 10% 이하로 유지하는 합금 기술이 미사일 노즐과 원자로 구조물에 동시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유럽 평균 대비 약 5% 이상 우수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런 데이터가 쌓이면서 해외 분석가들은 하나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한국은 이미 기술을 만들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 언제 어떤 형태로 조합할지를 선택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판단입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모든 하위 기술을 평화적 명분 아래 완성 단계까지 끌어올린 국가는 많지 않습니다. 이 차이는 국제 외교 무대에서 엄청난 무게를 가집니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의 전략 문서에서는 한국을 잠재적 기술 보유국이라는 애매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압박이 아니라 인정에 가깝습니다. 기술이 없으면 논의조차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해외가 바라보는 한국의 위치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다음은 25년 12월 8일 한국, 미국 최상위 전략동맹으로 등극 영상입니다. 해외 군사분석기관들은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을 모범동맹으로 명시한 순간 곧바로 한국 방위산업의 실제 수치들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발언을 외교적 수사로 보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국의 동맹 등급 체계가 실제로 재편되는 신호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군사 전문지들이 가장 먼저 검토한 자료는 한국 국방비 지출 규모였습니다. 한국의 2024년 국방 예산은 약 59조 원이었고 2025년 예산안은 65조 8천억 원 규모로 증가했습니다. 증가율은 7.5%였고 이는 같은 해 일본 1.3% 증가, 독일 1.8% 증가, 영국 2.1% 증가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었습니다. 여기에 GDP 대비 국방비 비율 3.5%라는 수치가 더해지자 해외 언론들은 사실상 한국이 미국이 요구하는 최상위기여도 동맹 조건을 충족한 첫 국가라고 평가했습니다. 참고로 나토 회원국 31개국 중 3% 이상 달성 국가는 폴란드 3.9%, 그리스 3%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비교 데이터가 제시되자 미국 언론은 한국이 유럽 전체의 평균인 1.7%의 2배 지출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이 왜 한국을 특혜 대상 동맹으로 지정했는지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국가안보전략문서가 제시한 특혜 항목은 3가지였습니다. 고위험 기술 협력 범위 확대, 미국 내 조달 시장 참여 비율 상승, 군사정보 공유 등급 상향. 해외 분석기관들은 바로 이 3 항목을 한국에 대입해 영향을 계산했습니다. 가장 먼저 논의된 것은 기술 협력 범위였습니다. 미국은 원칙적으로 항공전자, 전자전 센서, 융합 사격 통제 체계 등 6대 첨단 분야를 제한적으로만 동맹에 개방해왔지만 그동안 미국이 이 기술을 제공한 국가는 이스라엘이 거의 유일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여기에 합류할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 자체가 상당한 의미였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국산화율이 미국의 기술 이전 조건을 충족할 만큼 높기 때문이었습니다. KF-21에 적용된 항공전자 시스템은 85% 국산화, K9A2 자주포 구성품 국산화율은 78%, LSAM 요격체 핵심 부품은 90% 이상이 국내 기술입니다. 이 국산화율은 단순한 자립도 지표가 아니라 기술 이전을 받을 수 있는 국가인지를 판단하는 산업 기반 평가 기준이기도 합니다. 미국 매체들은 한국이 이미 항공전자 조립만 담당하던 2000년대와 다르게 감시정찰 센서, 전자전 패키지까지 자체 개발 단계에 진입한 상황을 미국이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해외 전문가들이 두 번째로 주목한 것은 납기 속도였습니다. 폴란드가 2022년 K2 전차와 K9 자주포 계약을 체결한 뒤 첫 전력 열대가 6개월 만에 도착했고 이후 1년 동안 총 180대 이상이 전달된 사례는 유럽에서 충격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독일제 PGH-2000 자주포는 주문 후 평균 36개월, 레오파르트2 전차는 평균 30개월이 걸립니다. 반면 한국산 K9과 K2는 평균 납기 12개월 수준입니다. 해외 매체는 한국 방산기업의 생산 회전율이 유럽보다 2.5배 빠르며 가격 대비 성능 비율도 경쟁국 대비 30% 이상 우수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예를 들어 K9A1 자주포의 단가는 약 70억 원 수준인데 독일 PGH-2000은 190억 원, 스웨덴 하처는 130억 원입니다. 동맹
동맹 체계에서 미국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가 공급망 안정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은 미국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파트너라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한국 방산 수출 규모는 2021년 7조 원에서 2023년 22조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3년 사이 300% 이상 증가한 셈입니다. 미국 국방부 자료에서도 한국의 방산 성장률을 비정상적으로 빠른 국가로 분류했고, 특히 유럽 지역 수출 비중이 2020년 7%에서 2024년 38%까지 확대된 점이 미국이 한국을 전략적 자산으로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한국의 연간 연구개발 예산이 5조 3천억 원을 넘기며 이스라엘 다음으로 세계 두 번째 규모를 기록한 상황도 미국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이 스스로 군사기술 투자를 지속하는 국가는 결국 미국의 부담을 줄여주는 파트너가 된다는 것이 미국 국방부의 기본 시각이기 때문입니다. 외신들이 분석한 세 번째 요소는 미군 조달 시장 참여 가능성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조달 시장을 실질적으로 개방받은 국가는 영국, 캐나다, 호주 정도로 제한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한국의 상업적 우대 조항을 언급했다는 것은 조립부품 공급 또는 특정 무기군 공동개발 가능성을 뜻합니다. 해외 업계에서는 이미 두 가지 가능성이 거론됐습니다. 차세대 회전익기 사업에서 미한복합엔진 공급구조 형성 GPS 대체체계 공동개발에 한국 참여 검토. 이 두 사업 모두 단위당 시장 규모가 20조 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한국형 위성항법 체계와 미국 GPS 간 상호 연동 구조가 논의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한국이 미국의 공식 협력 파트너로 편입될 가능성을 해외 전문가들은 매우 높게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2035년까지 KPS 구축에 총 4조 1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이 프로젝트는 미국이 추진하는 우주군 기반 GPS 3체계와 연동될 후보 목록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전략 사업에 한국이 들어갈 수 있게 된 이유를 해외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요구 없이 스스로 동맹 기여를 극대화했기 때문에 미국이 더 많은 영향력을 공유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됐다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해외 분석 기관들은 이번 미국의 발언을 다음 6가지 정량적 현상으로 설명합니다. 국방비 비율 세계 최고 수준, 방산 수출 증가율 300% 이상, 유럽 시장 점유율 38%, 납품 속도 경쟁국 대비 2.5배 빠름, 연구개발 예산 세계 2위 수준, 미군 조달 시장 잠재 참여권 확보. 이 6가지 지표가 모두 충족된 국가는 한국이 사실상 유일합니다. 그래서 해외 군사 전문가 20명이 분석한 결과는 하나로 수렴합니다. 미국이 이번에 언급한 특혜 제공이라는 표현은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한국이 미국 전략 구조의 최상단으로 이동하는 구조적 변화를 의미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국내 언론도 미국의 이번 발언을 같은 흐름으로 해석했습니다. 한국경제와 중앙일보는 미국이 한국을 모범 동맹으로 공개 거론한 것이 외교적 예의가 아니라 기술 협력 범위가 확대될 신호라며, 특히 국가안보 전략에 명시된 기술 공유 우대 조항이 한국에 직접 적용될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방산업계는 이 변화를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10년간 한국은 K9 자주포 열개국 수출, K2 전차 유럽 진출, LSM 요격 성공, KF-21 초도 비행 등 핵심 무기 체계에서 성과를 쌓았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국산 무기는 국제 신뢰도를 확실히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변화는 미국의 시각이 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의 군사력 확대가 미국 영향력과 충돌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었지만, 지금은 한국의 군사적 자립이 오히려 동맹 유지 비용을 분담해주는 안정 요소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관점 변화는 방산기술 협력과 직결됩니다. 미국이 오랫동안 제안해온 항공전자 감시정찰 분야 기술 이전 가능성이 열리는 분위기이고, 한국의 항공전자 국산화율이 이미 85%를 넘어서며 미국이 요구하는 산업 기반 조건을 충족한다는 점도 외신들은 높게 평가했습니다. 정리하면 지금의 미국은 과거처럼 한국을 단순한 수요국으로 보지 않고 동맹체계의 한 축을 떠받치는 전략 파트너로 바라보고 있으며, 이 변화가 한국 방산의 다음 단계 도약을 여는 구조적 계기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